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4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47강의 내용은요, 그 교재 제6편 재무행정론의 제3장 예산의 종류와 분류 체계입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1회계연도의 예정 계획서라고 했습니다. 예, 계획서지만 예산 심의를 통해서 확정되면 사실상 그 구속력이 있는데요. 이 예산이 이제 세입, 세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 확정하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할 때 이 세입과 세출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예. 세입은요 단순한 예정표예요. 추계입니다. 추계. 그러니까 조세 수입 같이 1년간 조세 수입을 얼마큼 하겠다, 뭐 이렇게 차입금을 얼마를 하겠다, 이런 그 세 수입이 얼마큼 될 것이다 라는 수입에 대한 전망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하더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세입은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즉 우리나라 같이 그 예산을 법률로서 성립하지 않는 나라에서는요, 세입은 단순한 그 예정 전망치에 불과한 것이고, 의회에서 성립됐다 할지라도, 확정돼서 성립이 됐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예정치대로 확정된 예정치대로 세입을 조달을 하려면 관련 조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확정할 때요, 이 세입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존의 그 세법 하에서의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입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향후에 세율을 얼마를 뭐 상향 조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된 부분을 가지고서 세입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입이 예정된 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세법에 의해서 세입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산 성립에 따라서 세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달라요. 이 조세 법률지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입과 세출은 각각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은 이것은 확정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건 이거를 분명히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차이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산은 행정부에서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함으로써 확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예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거, 즉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플러스 특별 회계 에 확정한 이것을 우리가 본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제 예산안이 이제 그 본회의에서 확정돼 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제 집행을 하는데요. 국회가 이제 확정된 이후에 추후에 변경할 사유가 발생해서 변경한 예산을 만드는 거, 이것을 추가경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 추가경정 예산안도요,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이 단일해야 된다는 단일성 원칙의 예외예요. 그 다음에 이 국회에서 그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변경 사유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것을 변경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수정 예산이라고 합니다. 수정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수정 예산안을 만들어 가지고 첨부하면은 같이 그 본 예산과 합쳐서 이렇게 심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확정되기 때문에 그 단일성 원칙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에 대한 별도로 그 확정 이후에 또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복잡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위협이 상당히 있어요. 이 추가 경정 예산 부분은 세입에 대한 이 전망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자 재정을 이렇게 초래하는 그 요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은 확정이 되면은 본 예산에 포함시켜 가지고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산의 형태는요, 본 예산 이외에 추가 경정 예산, 수정 예산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추가 경정 예산 같은 경우 편성 횟수에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앙정부 같은 경우 매년 거의 그 1회 정도 편성을 하고요. 그 경제가 불황이다, 그래 실업률이 높다, 그래가지고 경기 활성화한다, 그래서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국가재정법상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의 편성 횟수 편성 그 사유를 세 가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괄적인 규정들이라서 상당히 실효성은 없는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지방 정부 같은 경우도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데요. 이제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럴 때는 이제 그것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는 보통 한 3, 4회 정도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것은 이제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사전 의결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가 헌법상의 규정에 의하면은 이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서 확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이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예산안이 볼모로 잡혀서 결국은 12월 말까지 이렇게 임박해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사례가 거의 매년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사전에 의결되지 않는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잠정 예산, 가예산, 주인 예산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과거에 가예산이라는 것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그 헌법에 의하면은 준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준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의결 없이 일정한 법률상에 규정된 용도에 한정해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경상비로서 인건비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죠. 이런 거는 이제 준예산에서 집행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준예산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2013년도 회계연도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방의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인해 가지고
의회 파행으로 인해서 준예산을 사용하는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준예산 제도를 좀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좀 그 정치적 대립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의 또 그 특이한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자본 예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본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예산은 그 이제 세입과 세출로 나눠 가지고 세입이든 세출은 이렇게 장관항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예산이 어떤 기능과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그 부서에 속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그리고 그 어떤 비목으로 집행이 되는가 하는 형태로 분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자본 예산이라는 거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에 그 지출하는 그 대상 사업이 그것이 자본적 지출인가 경상적 지출인가 경상적 지출인가 이것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적 지출은 그 일상적인 지출을 얘기해요. 어떤 인건비라든가 어떤 어떤 건물 운영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하고요. 자본적 지출은 어떤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 세대 간 비용을 분담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보통 이건 어떤 그 부족분을 국공채 발행 등을 통해서 조달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분류를 자본적 지출과 경상적 지출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자본 예산입니다. 미국에서 이 자본 예산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본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그 재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는 이 그 공채 발행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파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사실상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채 발행을 즉 지방채죠. 지방채 발행을 그 사실상 이 안전행정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허용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결로만으로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이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과다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자본을 조달해 가지고 사용함으로써 지방 재정이 파행을 일으키고요. 결국 지금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 파산 선고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방침을 정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조세지출 예산제도예요. 조세지출이라는 거는 이때 사실상 그 자금을 지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조세를 받아야 될 걸 안 받음으로써 사실상 그 대상자에게 어떤 그 보조금과 같은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그 우리가 조세지출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조세지출에 따른 그 어떤 그 재정적 효과 라든가 그런 그 내용들을 분석해서 편성하는 것, 이것을 조세지출 예산이라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조세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뭐 비과세라든가 면세, 뭐 소득공제, 뭐 특혜세율, 세액공제, 뭐 세액 감면, 뭐 준비금, 뭐 가속상각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조세지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공제라든가 감면, 뭐 세율 조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대해 엄청난 그 규모의 보조금을
정부가 매년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사실상 국회에서 그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치는데요. 조세지출은 제대로 된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재정법에서 이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도입을 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세지출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매년 그 예산안에 첨부해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상당히 그 한번 법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변경이 어려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다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 법률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경직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산 심의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세율을 보면요, 법정 세율하고 실효세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정 세율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세율이죠. 그런데 법인세 같은 경우는 딱 2단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 조세 감면 등을 통해 가지고 징수되는 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세율을 실효세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조세지출이 구조가 복잡하고 많은 경우에는 법정 세율보다 실효세율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세지출 예산에 대해서 이것은 그 서독에서 처음 1967년에 도입됐고요. 미국에서도 1974년에 제도화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2007년도 국가재정법을 제정을 해서 공식적으로 조세지출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제도 개선을 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채택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완전고용 예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고용 예산. 완전고용 예산은 경제가 완전 고용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즉 완전 고용 상태는 보통 이제 실업률이 보통 한 2% 정도 내외에 도달했을 때를 완전 고용 상태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보는데요.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예산의 잉여가 얼만큼 나타나느냐, 즉 예산 적자가 얼만큼 발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추계하는 예산입니다. 즉 이 국민소득 부분하고 완전 고용 예산은 이제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는데요. 예산 잉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예산 잉여라는 것은 정부 세입에서 정부 세출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잉여는 돈이 남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랬을 때 경제가 이 국민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면요, 예산 잉여는요, 예산 잉여 잉여 부분, 서플러스는요 이렇게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입이 증가해 가지고 세출보다요, 세입이 증가해서 예산 잉여는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정부 재정 적자를 얼마큼 감당하고 수용할 수 있는가. 우리가 완전 고용 상태까지 갈 때, 즉 완전 고용 상태가 여기라고 하면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의 국민소득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실업률이 낮아지면은 이렇게 국민소득이 증가시켰을 때 예산 잉여가 얼만큼 되느냐, 즉 정부가 얼만큼 세입이 증가해서 예산 적자를 얼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걸 추계할 수 있는데 사용되는 것이 완전고용 예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이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주민이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는 이런 제도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 재정에는 아직 이런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용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우리나라도 이제 필요하다면 하겠는데요. 이 국가재정법을 좀 개정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제, 국민참여예산제라는 형태로 해서 좀 도입을 할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예산의 형태가 이제 성인지 예산입니다. 성인지 예산. 예산은 다양한 형태로 이제 남자와 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이 이제 호주에서 시작된 예산 제도인데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의 제정에 따라서 이제 성인지 예산 및 결산서를 매년 작성을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해 가지고 예산 심의 때 함께 심의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예산의 형태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예산 분류입니다. 예산 분류라는 것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는 거, 배열한 거, 이것을 예산의 분류라고 하거든요. 예산의 분류에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직별 분류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안전행정부, 그다음에 미래창조부, 그다음에 이렇게 행정기관별로 우리가 중앙관서라고 하거든요. 국가재정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용어 대신에 중앙관서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게 조직별 분류는 우선 중앙관서, 그리고 중앙관서 밑에 있는 보조기관들, 그 다음에 독립된 사업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분류하는 것이 이제 조직별 분류예요. 이 예산심의 때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국회의 상임위원회 심사 때 상임위원회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분류에 따라서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편성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들은 정부의 행정기관의 기능과 조직 소관, 기관명 이런 것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임위원회가 편성되기 때문에 이 조직별 분류하고 그 다음에 기능별 분류,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상당히 편리한 이런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류가 이제 품목별 분류거든요. 이 품목별 분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용도에 쓰느냐 라는 목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등등등 이렇게 지출 대상 항목들에 따라서 쭉 이렇게 예산을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우리나라 지금 예산 분류를 이렇게 보면요, 이전 지출비가 약 50% 정도를 차지합니다. 상당히 높은 거죠. 이게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그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품목별 분류는 상당히 예산심의에서 국회가 행정부를 통제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분류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별 분류가 있죠.
이 기능별 분류도 굉장히 예산 심의에 유리한데요. 우리가 예산을 어떤 용도에 쓰느냐 하는 거죠. 뭐 사회보장비다, 뭐 국방비다, 국방비, 사회보장비, 뭐 이런 식으로 쭉 분류하는 거 시고 상당히 이 총괄 개정에 유리합니다. 총괄 개정에. 총괄 개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예산에 이제 그 특히 세입을 편성을 할 때요. 이것을 그 계정별로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계정이라는 거는 어떤 그 지출 항목들을 얘기합니다. 지출 항목을 할 때 상당히 큰 범위의 계정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범위의 어떤 그 계정을 설정을 할 때 이것이 여러 개의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기능으로 묶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총괄 계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혼동하기 쉬운 것이 이제 총괄 예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총괄 예산은 의회가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을 해줄 때 세세한 비목들을 정하지 않고 럼프썸이죠. 뭉텅이 돈으로 이렇게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해 주는 거. 그래서 재량적으로 그 세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총괄 예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괄 개정은 하나의 기능 단위로 여러 조직들을 묶어서 예산을 분류하는 것, 이것이 총괄 개정이고요. 그 기능별 분류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총괄 개정은 이 기능별 분류에서 사용되지만 이것이 몇 개 부처의 예산을 동시에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부처 예산인지 이것이 이제 혼동스러운 문제를 발생시킨다라는 게 이제 한계고요. 그리고 세출 예산은 적용 가능하지만 세입 예산에서는 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인건비라는 총괄 계정으로 묶어놨을 때 그거는 여러 행정기관의 인건비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이 인건비 계정 안에. 그랬을 때는 인건비 계정을 가지고서 각 부처에서 또 나눠 써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기 때문에 세출 예산에서는 이 기능별 분류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그 기능별 분류는 결국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기능은요, 정부의 기능은 가장 어떻게 보면 펑크션, 가장 높은 단위의 분류 체계입니다. 기능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사업군들입니다. 사업군. 우리가 사회복지 기능 밑에 여러 가지 실업자 실업률 하향을 위한 취업 제고 프로그램, 이렇게 묶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 밑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그러니까 실업자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요, 그 밑에 세부적인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 그 다음에 무슨 교육 훈련 프로그램, 세부 하위 서브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우리가 서브 프로그램들을 액티비티라 그래요. 영어로요. 이런 액티비티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상 그 예산을 이제 우리가 성과 단위로 가려면요, 기능을 하나의 부처로 잡고요, 부처나 소관, 실구, 이렇게 이 기능이 하나로 이렇게 도출돼서 나오면 좋고요. 이 기능을 갖고 있는 부처가 하나 내지는 두 개, 이런 식의 사업군을 갖고 있고요. 그 사업군을 개별적으로 어떤 팀 단위로 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이런 식의 조직 편성하고
이 어떤 기능과 사업군 활동의 이런 그 목표 수단이죠. 이게 목표가 되면 좋습니다. 목표가 목표고요. 이 요거는 성과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 목표. 이건 전략 목표가 되고요. 최상위에 있는 것은 전략 목표, 성과 목표고요. 이거는 아웃풋이 됩니다. 산출이죠, 산출. 예. 그리고 또 아웃컴, 효과입니다. 효과. 이건 즉시 나오는 것이고요. 이건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활동으로 묶어내 가지고 이렇게 체계를 한다면 성과관리 체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기능별 분류가 갖고 있는 장점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질별 분류가 있습니다. 경제 성질별 분류는 이제 그 예산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상 계정하고 자본 계정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경제 성질별 분류는 결국 이제 우리나라 또 1979년에 도입된 이제 통합 예산에 흡수돼 가지고 현재 통합 재정으로 이렇게 작성이 돼서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 과목을 보면요. 예산 과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요. 이제 이 소관에 따라서 이제 그 하위 체계를 만드는 것인데요. 세입은요. 관, 항, 목으로 나눕니다. 관, 항, 목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세출은 장, 관, 항, 그 다음에 세항, 목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세입은 구속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러나 세출은 이것은 확정이 되면 이에 따라서 이제 집행이 돼야 될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장관, 항 이 부분은요 소관이에요. 소관. 소관이고요. 이때 이제 여기가 이 항이 여기가 이제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 부분이 장과 관이 기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능. 펑크션을 의미하고요. 항이 프로그램이고요. 세항, 목. 요 부분이 세항이 이제 보통 세항 밑에 또 세세항을 편성할 수도 있거든요. 세세항. 이렇게 나누면 요 부분은 액티비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과 또 세목으로 나눠서 이 부분은 이제 품목별 분류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그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예산 제도는 기존의 예산 과목 구조, 이 세입과 세출, 이렇게 장관, 항, 세항, 목, 세목 이런 그 분류 체계 하에서 이것을 기능과 프로그램, 액티비티 단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이 프로그램 예산 제도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예산과 법률의 관계인데요.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법률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산과 법률에서요. 이 비법률주의가 있고요. 법률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법률주의를 채택하고요. 대표적으로 비법률주의는 미국이에요. 예. 여기서는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미국은 예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심지어는 그 개별적인 특정한 예산 항목을 가지고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연방법원에서 그것이 위헌 판결 나가지고요. 관련법이 그 현재는 그 전체에 대한 거부권만 이렇게 미국에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을 하면은 장점이 이제 그 국회가 강력한 그 예산 통제를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대신 이제 그 각종 그 우리가 꼬리표 달기 예산이라고 하죠. 그 의원들이 자기네들 그 지역구 관련한 그런 그 사업들을 각각 예산안 을 법률로서 이렇게 성립시킬 때 포함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좀 그 비효율적인 예산 심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 예산 그 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예산 비법률주의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 명확히 그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인 예산은 뭐로 구성되어 있느냐? 예산 총칙,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 그 다음에 계속비, 그 다음에 명시유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이렇게 5가지로 예산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5가지예요. 예산 총칙은 예산의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조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유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각각에 대한 기본 그 운영 원칙들을 정해놓은 것이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 총칙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물론 이제 법조문 형태로 되어 있지만 법률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이제 그 심의 확정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회계연도에 한해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법률은 원칙적으로 폐지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법률로 폐지될 때까지 영구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예산, 그다음에 계속비라는 거는 그 국가재정법상 최장 5년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총 연부액을 정해가지고 심의 확정해서 사전에 국회에서 확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시유월비, 이것은 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죠. 한 회계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한 회계연도에 지출할 것이 지출을 완료할 것이 예상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을 국회 그 사전 승인을 받아가지고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명시유월비고,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건요, 정부가 하나의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산의 범위 외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거든요. 예산 범위 내의 것이 아니에요. 예산 범위 외의 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해 가지고 채무를 부담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돈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채무란 건 돈을 그 지급할 의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뭐 정부가 어떤 기업이라든가 은행에 대해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 그 2차 채무자지만 자기가 그 1차 채무자의 그 책임 때문에 자기가 정부가 지급 보증자로서 채무를 이행해야 될 그 법적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전적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거죠. 이것은 국회에서 사전 의결을 받은 경우에만 그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부담 행위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국고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네, 이런 것은 예산의 법률적 구성 내용이고요. 이 5가지가 예산안으로서 심의 확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양한 서류들이 첨부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계라든가 예산 순계, 그다음 기금 간 전출입 명세서, 뭐 국유재산, 뭐 그다음에 보조금, 외화 예산, 그다음에 임대형 민자사업, 이런 것들이 첨부되고요. 뭐 성인지 예산서, 뭐 예산 결산서,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이라든가 그런 관련 서류들이 예산안에 첨부돼서 이렇게 심의 확정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예산 외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기금이거든요. 예. 기금은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1991년도에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었습니다. 예. 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1년 전에는 정부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기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을 이 국회 기금에 대한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91년도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정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예산회계법이 이제 국가 예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기금관리기본법이 적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재정법을 2007년도에 제정을 해서 통합했다라는 거. 이것이 개선 사항입니다. 자, 기금에 있어서는 중요한 사안이요. 일반 회계나 특별 회계의 어떤 예산안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즉, 각 관서죠. 중앙관서는 예산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내는 것이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러한 예산 요구서를 다 취합을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정을 통해서 뭐 조정을 하고 그래서 확정된 것을 예산안으로 편성을 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나 기금은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금 계획안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의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금관리 주체와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확정짓는 이런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기금과 이 예산의 어떤 수립 계획안을 편성해 가지고 확정짓는 부분이 다르다라는 거 특히 알아두시고요. 기금의 운영은요, 예산하고 조금 달라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세입하고, 예산은 세입 이퀄 세출을 지향하거든요. 이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이제 지향을 하거든요. 건전재정의 원칙에 입각해서. 이것은 또 이제 예산의 운영 형태는 또 정부 재정으로서 이 민간 기업의 어떤 파이낸스하고는 좀 상당히 좀 다릅니다. 민간 기업은 가계도 그렇고요.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요. 또는 이제 지출을 하고 좀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그걸 이제 저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균형 다 쓰는 것을 지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금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금은 이 조성과 운용으로 나눠요. 기금은요. 조성이라는 것은 펀드의 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든 후에도 또 증가시키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정부가 기금에 대해서 돈을 내놓는 거, 그것을 출연한다 그래요.
이것은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출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기금은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냥 돈의 덩어리 뭉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금의 형태로 있는 거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내놔 가지고 계속 조성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성된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수입과 지출입니다. 이것이 운용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이 돼요. 그랬을 때 이 기금은 사업적 성격들이 많거든요. 융자를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자를 받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수입이 발생합니다. 또 융자 회수금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지출은 융자를 해주면 돈이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빼는데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기금에서. 그럼 적자 부분이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기금의 원금이 고갈이 되고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원금이 점점점 줄면 기금의 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하니까 기금 고갈되지 않도록 정부 출연금 등의 형태로 기금을 메꿔주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 4대 연금 중에서 특히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요, 기금이 계속 고갈될 위기에 들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 수급자들은 많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연금 1인당 수급액이 상당히 높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의 1인당 수급액은요, 그 국민연금의 1인당 수급액에 비해서 약 1.7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국민연금 1인당 수급액이 약 뭐 8, 90만 원 정도라고 하면요, 월 공무원 연금은 하면 뭐 140만 원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특별히 더 연금에 대해서 기여금을 더 많이 냈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 그거 다 뭐 그러면 더 적게 내고 국민연금보다 더 적게 내고 연금을 더 많이 받아간다. 그럼 공무원 연금이 점점 고갈이 되는 거죠. 원금 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뭐 일정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금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기금의 수입이라는 것이 투자 수익금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뭐 부족분은 어떻게 발생하냐? 어떻게 충당하냐? 조성을 하는 거죠. 또 이쪽에 기금을 조성을 하게 됩니다. 정부 출연금이라든가 민간부담금, 차입금 이런 형태로 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금이 여러 가지 어떤 적자에 시달리는 것도 이 차입금을 늘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또 차입금이 또 한도가 되면 정부 출연금을 늘리고요. 이런 식으로 정부 재정에서 계속 쏟아붓는 이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금은 사실상 예산 외지만 결국 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가지고 부족분이 발생한 거는 정부 출연금 형태로 계속 갖다 쏟아붓는 정부 출연금이라는 건 결국 이 예산에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예산에서 기금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예산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뭐 정부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신설에 대해서는 재정부 장관의 사전 심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기금의 방만한 운영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그 주기적으로 기존 기금들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기금도요 예산 내이긴 하지만 보다 엄격한 관리 통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